우리 사회에서 가장 좀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항일무장 투쟁을 했다 하는 월계관이 씌워지면 아주 무소불위의 이 권위를 갖게 돼 있습니다. 친일파로 낙인을 찍으면 뭐 살아날 수 없듯이 항일무장투쟁의 월계관이 씌워지면 그 인간이 어떤 나쁜 짓을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항일투쟁이 사실은 쉽지도 않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항일투쟁이 진짜 어떤 식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밝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마치 금단의 성역처럼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주제를 건드리지 않는 이유는 욕을 얻어먹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이 좌익들에게서 뿐만이 아니라 보수 우익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도 돌팔매가 날아옵니다. 야, 저놈, 저 나쁜 놈, 뭐 항일투쟁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 제가 며칠 전에 실제 제가 경험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 하면 아는 그런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아니, 당신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이제 보수 정권에 한 자리도 해야 되는데, 당신은 완전히 극우 딱지가 붙어가지고 도저히 어느 자리에 추천을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극우라니, 뭐 보고 극우입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극우라는 거예요. 극우라는 거는 폭력을 행사해서 나의 정치적 신념을 표출하려고 하는 게 극우 아니겠어요? 제가 언제 폭력을 사용했습니까? 그리고 제가 언제 무슨 윤석열 정부에 자리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나요? 그런 것도 아닌데, 알고 보니까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마치 날파리처럼 자리 하나 맡으려고 미치광이 같은 짓들을 하고 있대요. 이런 사람,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이런 얘기 하면 극우로 낙인 찍히는데 왜 합니까? 지금 이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자, 서양 세력이 동양을 향해서 막 물밀듯이 밀려올 때 우리의 선조들이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한쪽은 쇄국을 해서라도 이 나라를 지키자라고 하는 위정척사 쇄국 세력이 한쪽을 차지했고요. 어떻게든지 개혁개방을 하자. 우리 힘으로 개혁개방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라도 개혁개방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개혁개방 세력이 있었습니다. 쇄국 세력들은 외국인을 배척을 하고 주자성리학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그랬고, 그리고 양반과 상민, 노비, 천민으로 이루어진 이런 극단적인 계급사회를 고수하려고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쇄국을 해야 됐고, 쇄국을 계속 하는데 일본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일본하고 싸우기 위해서 의병봉기를 일으켰고, 그러다가 일본한테 토벌이 돼서 무장투쟁을 하다가 만주연해주로 쫓겨가지고 만주연해주에서 의병투쟁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수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소련을 추종하게 되고, 그리고 해방이 되니까 이 사람들을 따라서 3파선 이북지역으로 가서 북한 정권을 창출하는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반대편에 있었던 세력들은 외국의 힘을 빌려서라도 우리는 개화개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서양 종교 오케이, 우리 다 받아들이자. 그리고 인간은 다 똑같이 태어났는데 무슨 양반 쌍놈이 어딨냐. 우리는 만민 평등이다. 그리고 개혁을 하고 개방을 하고 세계와 교류 통상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의병투쟁보다는 실력을 양성하자. 그리고 무장투쟁이 아니라 외교 독립을 하자. 그러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와 개인주의를 수용하고, 이 사람들이 해방 후에 383 이남에 모여서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자, 여러분, 요 내용을 이쪽을 북한으로 놓고 저쪽을 대한민국으로 놓으면 지금 현재도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이념적인 혼란은 수구 쇄국 세력하고 개혁개방 세력의 싸움입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위정척사 쇄국을 했다고 하는 세력, 무장투쟁을 했다고 하는 세력들이 항일투쟁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럼 무슨 항일투쟁을 했느냐, 당신들이 한 투쟁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느냐를 우리가 따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 그 의병투쟁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그 자리매김되어 있는 사람이 유인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기에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았는지 한번 들여다보려면 이 사람이 내가 의병을 봉기하기 위해서 의병 봉기를 하면서 본인이 발표한 격고팔도 여름이라고 하는 의병 봉기문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의병 투쟁을 했느냐? 조선은 소중화 예의의 나라인데 저 일본 놈들이 와서 우리의 국모를 시해하고 그리고 우리의 의복을 서양식으로 바꿔 입으라고 그러고 상투를 자르라고 그래서 우리가 소중화 문명을 짐승 수준으로 타락시켰다, 일본 놈들이. 그리고 이에 앞장선 친일 개화파를 응징하고 처단하기 위해서 내가 의병 봉기했노라. 이 사람의 의병 봉기한 이유는 일본 사람들이 와서 상투를 자르라고 했기 때문에 봉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자의 나라 중국은 오랑캐가 짓밟아 주자성리학의 도맥이 끊겼으니 지금 중국은 그 명나라가 멸망하고 오랑캐 청나라가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지구상에 주자성리학의 밝은 이치가 빛나는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 그러니 이 조선을 지켜서 주자성리학의 부흥을 시켜야만 된다. 주자성리하고 부흥을 하려고 했는데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이런 거 못하게 하니까 일본 놈들을 타도해야 된다. 이 사람이 수호하려고 했던 거는 나라와 백성의 생명과 재산이 아니라 주자성리학의 도입니다. 주자성리학의 도라는 건 뭐냐? 양반이 일반 백성들을 흡혈귀처럼 착취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주자성리학의 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죠. 왜? 일본하고 싸웠으니까. 일본하고 싸운 이유가 이건데 이런 것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 어찌 대한민국의 건국과 무슨 연관이 있기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보훈처에서 엄청 싫어하죠. 아, 내가 저는 뭐 보훈처 어디 한 자리 그 추천하려고 그랬는데 매일 가짜 독립운동가를 지금 이제 그 조사해서 없애버리자라고 주장을 하니까 다 한통속이거든요, 이 사람들. 그 지금 현재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들은 구한말에 우리가 개혁개방을 해야 될 때 위정척사 쇄국을 해서 개혁개방을 못했기 때문에 조선이 망국을 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유인석이라는 사람은 주자성리학 원리주의자들은 개화는 곧 망국이라고 외쳤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서양 일본과의 개황 및 통상은 문을 열고 도덕을 받아들여 천하 만국의 근본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다. 따라서 나라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수구인과 같이 쇄국을 했더라면 나라는 망하지 않았을 거고 망했다더라도 그렇게 빨리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개화를 했기 때문에 망국을 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았습니다, 지금. 자, 유인석이 의병을 일으킨 다음에 관찰사, 군수 이런 사람을 잡아요. 잡아가지고 죽여요. 처단을 한 죄목이 뭐냐? 단발 강요죄로 죽여요. 아니 그 당시에 서양 선교사들이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1년 사시사철 머리도 안 감아가지고 이 상투를 틀면 이 상투 안에 이가 득실득실하고 그러니까 제발 좀 위생을 위해서라도 좀 머리를 단발을 해라라고 그렇게 단발을 해야 근대화를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단발을 한 죄로 사람을 죽입니다. 이 사람들은 의병 독립운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숭고한 주자 성리학 민족주의 투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의병 투쟁 과정에서 주자 성리학을 반대하는 놈은 그가 일본인이든 중국이든 조선인이든 상관없이 다 잡아 죽였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의병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저 김백선이라는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지금 그 양평 옆에 그 지평이라고 있습니다. 6.25 때 그 지평리 전투로 유명한 그 지평 막걸리로 유명한 그 동네에 출신, 유명한 그 포수 출신 의병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포수 출신이니까 조선시대에서 신분 계급은 아주 최하층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전투를 잘하니까 유인석 의병부대에 선봉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병이 일본군하고 전투를 벌이는데 원래 병력이 모자라면 병력을 이제 증원해 주기로 했는데 증원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백선 의병장이 아니 왜 우리 병력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왜 지원을 안 해줍니까? 하고 그 양반에게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유인석이가 아니 이 자식 어디 쌍놈 주제에 양반한테 이거 대들어 이거. 그래가지고 의병들 보는 앞에서 모가지를 쳐서 죽입니다. 유인석 의병진에서 가장 무공이 뛰어난 선봉장이 일본 사람하고의 전투에서 죽은 게 아니라 양반한테 대들었다고 모가지가 잘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따라온 포수 출신들이 야 양반 니네끼리 다 해먹어라. 그리고 의병진에서 이탈해서 유인석 의병이 쫄딱 망했습니다. 유인석이 의병이 추구하는 그 목적이 뭐였느냐? 주자성리학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주자성리학의 도는 양반과 쌍놈의 신분계급이 엄격하게 유지되는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였지 조선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는데 이런 거는 어느 누구도 입도 뻥끗 안 합니다. 왜? 이런 게 다 알려지면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뻥쳐온 이 의병투쟁, 항일무장투쟁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유인석 의병에는 포수 출신 의병뿐만이 아니라 동학 출신들도 있었습니다. 동학 출신도 이 동학 이놈들이 전부 이 양반에게 대들었던 아주 불순분자라고 그래가지고 동학 출신들도 다 잡아 죽였어요. 이렇게 해서 유인석 의병부대는 전투력이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없어져 버렸죠. 자, 유인석 의병 다음으로 유명한 의병이 13도 창의군이라는 의병입니다. 이 의병은 1907년에 그때 이제 그 정미 7조약에 의해서 조선에 이 1905년에 을사보조약에 의해서는 외교권이 넘어갔고 1907년에 정미 7조약에 의해서 우리의 내정권이 일본에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을 당했습니다. 그 군대가 해산당하니까 이제 13도 창의군이 봉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의병들이 서울로 진공을 해서 고종을 구출하자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진출했냐면은 저 망우리 공동묘지 넘어서 구리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군이 의병들이 거기 진출해 있다는 걸 알고 거기 매복하고 있다가 그 의병 선두부대를 기습을 해가지고 의병부대가 싸우지도 못하고 막 이제 그 도망을 치던 와중에 이 이인영의 아버지가 부친상을 당했다라는 부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인영 이 의병 대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라의 불충이 부모의 불효가 되고 부모의 불효가 나라의 불충이 된다. 따라서 나는 국풍을 지켜서 3년상을 치러서 효도를 다 마친 후에 재기하겠다. 13도 창익은 해산하라. 아니 자기만 부친상 치르러 가면 됐지. 효자란 거죠. 예. 그래서 3년상을 치르기 위해서 13도 창의군을 해산하라. 그러니까 아니 이거 뭐야 뭐 싸우다 말고 그 해산돼 가지고 13도 창의군이 바람처럼 해산돼 버렸습니다. 부친 3년상을 치른 후에 저 충청북도 황간에 숨어 살다가 일본에게 체포가 돼 가지고 1909년 9월 21일 날 서대문 형무소에서 교수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이 사람도 건국훈장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독립운동을 했다, 의병투쟁을 했다, 항일무장투쟁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항일투쟁을 했느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저놈이 저게 우리의 이 빛나는 항일투쟁에 똥물을 퍼붓는 저 악질 반동 이렇게 되는 거죠. 좌익들도 공격을 하지만 보수파라는 사람들도 더 세게 공격을 해요. 자기 아버지가 독립운동가래요. 그래서 김을동 의원 같은 사람이 저 김모 저놈을 쳐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다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김자진 장군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2년 6개월 형을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제목으로 형을 살았을까를 보니까 무장강도를 했더라고요.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려 6차례에 걸쳐서 남의 집을 무장을 하고 가서 털다가 붙잡혀가지고 무장강도 혐의로 감옥에 갔어요. 저는 독립운동 하다가 감옥 간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무장강도 같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저놈 쳐 죽여야 된대. 그러니까 사실도 얘기하지 말래요. 예. 자,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1909년 6월 7일 날 체포돼가지고 일본 헌병대 대위 무라이 인켄이라는 대위가 이인영이라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취조를 하다 보니까 참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 의병대장인데 전투하다 말고 아버지 3년상 치른다고 부대선하고 돌아간 게 일본 군인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이인영이한테 왜 아버지 부고를 접하고 만사를 내던져버리고 귀화하였느냐. 유자로서 동양 도덕과 당신 행위는 일치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인영이 아버지는 돌아가신 뒤에는 제외할 수 없지만 임금은 다시 만날 수 있다. 어버이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는 금수와 같으며, 금수는 짐승이란 뜻이죠. 짐승과 같으며 짐승은 폐하에 신할 수 없다. 불충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무라이 인켄 대위가 아니 3년상 중에 한국이 멸망에 이르렀다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인영이 그거 멸망해도 어쩔 수 없다. 나는 3년상을 치러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 여러분 제가 이거 아무 근거 없이 이런 얘기하면 저는 벌써 감옥 갔을 거예요. 이게 통감부 문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써놓은 이 내용들은요. 여기에 주만 안 붙어 있지 다 사료와 문헌으로 제가 증빙할 수 있는 얘기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병운동에서도 양반 쌍놈의 윤리질서가 엄격히 작동을 했고 유생의병장들은 나라를 구하는 일 이런 거는 관심 없어요. 양반 신분을 유지하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주자성리학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의병투쟁 과정에서 양반 쌍놈의 윤리와 법도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가차없이 모가지를 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키려고 한 게 뭐예요?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지금 일본하고 싸운 위대한 무장투쟁이라고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병들이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의병들이 이제 체포가 되면 이 사람들이 전부 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그 재판 기록을 보니까 의병 판결문이 1111건이 있는데 이 1111건의 의병 판결문 중에 강도, 강탈, 겁취, 겁탈이 전체 63%를 차지합니다. 살해, 총살, 유기, 폭행이 401건. 그 중에 113건만 일본하고 교전을 하다가 붙잡힌 것입니다. 1909년에 일본군이 남한 그 폭도 대토벌이라고 하는 이제 의병 토벌 과정에서 체포 귀순한 전라도 지역 의병 1000명을 조사했습니다. 너 왜 의병에 들어갔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임의가입에 속한 자, 사욕을 위해서 들어간 자가 200명, 노동을 꺼려해서 들어간 자가 100명, 잘못된 애국사상을 가지게 된 자, 이게 진짜 그 의병이죠. 그 사람은 1000명 중에 50명밖에 안 돼요. 가정불화 기타해자 50명, 생활난으로 가입한 자 300명, 강제로 가입한 자 300명. 여러분 1000명 중에 50명만 진짜 내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투쟁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구한말의 정황을 아주 낱낱이 기록한 매천의 황현의 매천야록에 의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단발을 할 때 전국이 흥분해서 의병이 일어났으나 시간이 지나자 의병의 사기가 떨어졌다. 충분을 가지고 의병된 사람은 몇 명에 불과하고 명예를 좇는 사람들이 창의하거나 모험을 좋아하는 이들이 따라붙었다. 불량배 몇천 명, 몇백 명이 무리를 지어 작당하여 의병이라 칭했다. 심지어 동학군 잔당 중에 안면을 받고 의병을 따른 사람이 절반이었다. 그들은 잔인하고 포악하여 온갖 음행과 약탈을 저질러 마치 미친 도둑과 다름없었다. 이게 우리의 의병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의병을 일으킨 양반 의병장 중에 안동대학교 교수 김희곤 교수가 연구를 해보니까 안동 지역의 양반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태계 이항의 학통이 강세를 보인 지역인데 각 시도별 통계를 내보니까 안동 지역에서 의병 항쟁이나 구국계몽이나 1910년대 초 만주로 이주한 숫자가 도시 단위로 보면은 안동이 가장 많아요. 안동이 양반의 고향이기 때문에. 양반들은 왜 의병을 일으켰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인석과 최익형과 이인영 사례를 한번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인가 어젠가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이 광복회장이 됐는데 그 사람의 선조가 이회영입니다. 이회영. 이분도 선조시절에 영의정을 지낸 이항복의 10대 손인데 아주 어마어마한 지주였어요. 땅을 팔아가지고 만주로 가서 독립투쟁을 하다가 이회영은 아나키스트가 됩니다. 특히 안동 출신 양반들이 아주 거물 공산주의자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1925년 창설된 조선공산당 초대 책임비서 김재봉이라는 사람이 안동 유림 출신입니다.
1925년 26년 고려공산 청년회 책임비서 및 조선공산당 중앙위원 권오설도 안동 유림 출신입니다. 이 사람 다 건국훈장, 애국장, 독립장을 받았어요. 왜 안동 출신 사람들이 이렇게 독립운동 하다가 공산주의자가 됐을까요? 학자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의문이어서 추적을 해본 결과 주저성리학이라는 이 가치관 안에는 어떤 사익이라든지 사적 재산 이런 걸 아주 죄악처럼 여기고 공적인 이런 거를 최고의 가치로 숭배합니다. 거기다가 사유재산 이런 거를 엄청 좋아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모든 토지는 국왕의 소유다라고 하는 토지 왕토설이라는 것을 신봉을 해요. 그래서 조선에 있는 모든 토지, 조선에 있는 모든 산림, 조선에 있는 모든 전당 이건 다 국왕 소유다. 우리는 그것을 잠시 빌려 쓰는 거에 불과하다. 이런 사고방식이 한국인들의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같은 사람이 무슨 뭐 토지 공개념 이런 얘기만 나오면 막 미쳐 날뛰는 거예요. 토지 공개념을 해야 된다고. 토지 공개념을 우리가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뭐예요? 토지 사유서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입니다. 이런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주자성리학과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유사한 선상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가 알면 공산주의는 계급 없는 평등사회를 외치지만 실상은 어마어마한 계급사회죠.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시대의 양반 자리를 공산당이 차지하고서 백성들을 흡혈귀처럼 착취하는 거예요.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주자성리학자들에게 공산당은 너무나 친숙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나 없이 양반들 중에 상당수가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또 모든 걸 막 다 때려부시려고 하는 아나키즘으로 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또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레닌이라는 이 친구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1920년 7월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차 코민테른 대회에서 레닌이 아주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야, 너희들이 말이야, 우리의 공산 투쟁을 너희들이 도와주면 우리가 피압방 약소민족의 해방 투쟁을 지원해 줄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을 빌려줘.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조국 해방을 갈망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와 하고 공산주의로 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닌이 선언한 피압방 약소민족 해방은 조선의 독립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이었어요. 아니 레닌이 약속한 것은 너희 나라의 독립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급 해방을 지원해 준다는 거였지. 아니 무슨 니네 나라 독립에 무슨 소용이 있어. 계급 해방을 도와준다는 거였는데 이 뱅변 서생이나 다름없는 이 사람들이 이거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자, 우리가 진짜 이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국가라는 것은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라고 봐요. 이 국가라는 것은 가진 자들의 착취를 제도하기 위한 아주 나쁜 존재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완성이 되면 계급지배의 도구인 국가는 자연히 소멸한다고 봐요. 야, 그래가지고 조금 있으면 소멸해서 없어질 건데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성공하면은 없어질 국가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이 독립운동을 해요? 이건 말짱 사기입니다, 사기. 일제시대에 공산주의자들이 항일 무장투쟁을 한 것은 계급해방을 하기 위해서 투쟁을 한 것이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왜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까? 그래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일제시대 때 한 투쟁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계급의식을 고취시키고 혁명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독소의 사건 같은 게 주를 이루고, 경제적으로는 소작쟁이 혹은 그 당시에 저 일본 사람들이 북한 지역에 그 흥남이라든지 함흥이라든지 이런 데 지어놓은 공장시설 부근에서 일어난 노동쟁이가 거의 대부분이지, 무슨 공산주의자들이 무슨 조국 해방, 나라 해방을 위해서 투쟁을 했어요? 만주의 중국 공산당들도 자기네들이 언제 일본하고 투쟁을 해요? 전부 계급 해방 활동을 했지. 이런 것을 증명을 하는 것이 바로 1925년에 서울 을지로 그 중국 음식점에서 만들어진 조선공산당입니다. 자기네들이 조선공산당을 창당한 목적을 여기다가 밝혀놨습니다. 조선공산당은 폭력혁명에 의거하여 공산주의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조선 문제로서는 공산당 지도 아래 노동자 농민의 결합에 의하여 공동전선을 전개하고 일본 제국의 통치를 변혁하여 그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데 있습니다. 조선공산당이 투쟁을 한 것은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기 위해서 투쟁을 한 거지. 언제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투쟁을 했습니까? 자기네들 활동 창당 목적이 이건데. 민족 문제 해결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일부로 된다. 자기네들이 투쟁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지 언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했습니까? 따라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노동운동으로 소작쟁이로 파고 들어간다. 학교의 맹위도 그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그 조직에서는 각 방면에 야채의 칼을 부식하고 모든 표현단체에 풀악치를 만들어서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성취하는 것이 조선공산당의 활동 목표이자 투쟁 목표였습니다. 여기에 조국의 독립이라는 말이 어디 보이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조국의 독립을 위한 투쟁이었습니까? 모택동도 자기가 왜 이 싸우는지를 자기 입으로 얘기한 증거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일전쟁은 중국 공산당 발전의 절호의 기회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서 100분의 70은 공산당의 발전을 위해서 써라. 그 다음에 100분의 20은 국민당과 타협하는 데 써라. 그리고 100분의 10만 일본군에게 대항하는 데 써라. 일본군하고 대항은 신용만 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엔도 사부로라는 사람이 육군 중장이 그 중국 방명군 사령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중공이 출범을 해서 그 일본하고 막 수교 얘기가 나올 때 이 엔도 사부로가 중국을 방문했더니 이 모택동이가 엔도 사부로한테 확 손을 붙잡고 정말 일본이 중국을 침략해줘서 고맙다 하면서 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 장개석의 힘을 약하게 해줬다. 둘째, 공산당 지도부의 근거지와 군대 확충을 도왔다. 항일전쟁 전에 우리 군대가 30만 명이었는데 우리가 실수로 저 정강산 일대에서 포위가 돼가지고 뭐라 그러죠? 그 대행진 무슨 네, 대장정은 무슨 개풀 뜯어먹는 대장정입니까? 대도주 대패주죠. 30만 명이 2만 명으로 줄었다잖아요. 우리 군대가 스스로 저지른 실수로 2만 명으로 줄었다. 그런데 일본과의 8년 전쟁 덕분에 장개석 군대가 열심히 일본군하고 싸울 때 우리는 열심히
우리 공산당 군대를 늘려가지고 우리 군대가 120만 명으로 늘어나서 너희들 침략해서 정말 고마워 하고 막 꿀하고 뽀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공산당이 무슨 항일 투쟁을 해요? (1916년) 통계에 의하면은 일본군 동원계획에 의하면은 일본군이 163만 8천 명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독립군 3,500명이 1921년에 자유시로 유인돼 가지고 다 몰살당했죠. 그래서 1921년 자유시 참변 이후에 한국 독립군의 무장투쟁은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뭐 항일 무장투쟁을 한 사실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없어요. 그 다음에 저 1940년 그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광복군을 만들어요. 광복군이 몇 명이었는지 우리 아무도 안 가르쳐 주죠. 광복군 3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았을 때 광복군이 1945년 4월에 광복군이 가장 많았어요. 많았을 때가 몇 명이냐? 682명. 그 중에 장교는 거의 대부분이 중국군. 광복군의 작전지휘권은 장개석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임시정부가 광복군을 유지 운영할 돈이 없어서 중국 정부가 광복군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는 돈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작전지휘권을 가져갔죠. 그런데 미군이 우리 작전지휘권 가져간 거는 좌익들이 미친 듯이 막 물고 뜯으면서 김구가 광복군의 작전지휘권을 중국군에게 넘긴 거에 대해서는 어떤 놈이 하나 얘기도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또 뭐 김원복이가 만들었다고 하는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도 300명이었습니다. 이 300명 중에 약 250명이 중국 공산당의 공작에 의해서 모택동이한테 투항을 해버리죠. 그러한 조선의용대를 문재인이가 대통령이었을 때 우리 국군의 모체였다고. 이거 뭐라고 이거 점잖은 셈에 참 말은 못하겠고 좀 답답하네요. 예. 신발. 자, 일본이 어떤 나라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그 수치를 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일본은 이 전 세계에서 3대 군사 강국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와세다대학교 국제법 교수인 시노부 준페이라는 사람이 전후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자기가 쓴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조선이 아니라 이게 일본입니다. 일본은 1894년 95년 일청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1899년 의회단 사건을 제압했고, 그래서 그 실력이 세계에서 인정되었고 1902년에는 영일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뭔가 좀 한바탕 하게 됐다. 그리고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우리는 세계 최대 강국의 하나로 헤어지게 됐다. 그런데 유럽 대전 제1차 세계 대전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러시아 3개국을 대국의 지위에서 탈락을 시켰다. 새롭게 국제 정국에 돌출한 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인데, 이 5대국을 수축으로 국제연맹이 조직이 돼서 일본도 국제연맹 상임이사국이 되죠. 그런데 최근에 별도로 세계 3대국이라는 말도 있다. 즉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빼고 일본, 영국, 미국 3개국을 일컫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은
세계 3대 강국이 됐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나라하고 뭔가 한판 맞짱을 뜨겠다고 만드는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20년에 우리가 일본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육개사단 10만 명의 군대를 양성하자. 그래가지고 아주 꿈에 부풀어가지고 10만 육군 건설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근데 10만 육군을 건설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10만 명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훈련시키고 무장하고 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근데 정말 비참하게도 그 당시에 우리 임시정부는 사무실 월세도 못 내가지고 여기서 쫓겨나고 저기서 쫓겨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한민보라는 그 신문에서, 이게 이제 상해에서 나오는 신문인데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붉은 주먹군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완전한 독립전쟁을 준비하겠는가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다. 그래서 독립군 10만 명 양성 계획은 풍성한 말잔치로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 1920년 무렵에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 총기가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총기가 장총 한 정과 탄알 100발 한 세트가 당시 돈으로 35원 정도였습니다. 그 35원은 한 사람의 1년치 노임과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총환자료와 실탄 100발이 어느 한 사람 1년치 연봉하고 똑같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10만 명을 우리가 무장을 하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할까요? 돈이 없어서 군대를 양성을 못한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곳곳에서 야, 우리가 뭘 가지고 항일무장투쟁을 하냐, 맨주먹 가지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광수 같은 사람은 독립신문, 이 독립신문이 임시정부가 만든 신문인데, 무장투쟁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으로 귀중한 인재를 잃기만 하고 얻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광수가 임시정부가 현상이 이렇다는 걸 알고 너무나 절망해가지고 다시 귀국을 하죠. 이러고 있을 때 정말 우리의 이 좌파 지식인들이 아주 하늘처럼 여기는 신채호라는 사람이 1916년에 꿈하늘이라는 우화소설을 발표합니다. 이 우화소설의 내용은 뭐냐면, 거기 주인공이 한 놈인데 이 한 놈은 신채호가 그리는 독립운동가의 표상입니다. 이 독립운동가의 표상이 한 놈이가 죽기 살기로 이제 이 일본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막 가다가 서로 막 배반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뭐 남이 배반하면 죽이고, 투쟁 과정에서 동지가 배반하면 동지를 죽이고, 부모가 배반하면 부모도 죽여요. 이 한 놈이. 왼팔이 배반하니까 오른팔이 잘라요. 오른팔이 또 배반하니까 오른팔도 잘라. 오른팔마저 배가지고 몸뚱이를 떼굴떼굴 굴려가면서 죽을 때까지 투쟁을 하는 거예요. 이 투쟁사관은 주자성리학에서 아주 좋아하죠. 이러한 신채호의 한놈 정신이 항일 무장투쟁으로 승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갔어야 된다는 하나의 거창한 신화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화를 현실로 표출하기 위해서 의열단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제가 의열단과 관련된 기록들을 정말 많이 읽어봤는데요. 의열단이 몇 명이었을까를 밝힌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렇게 자랑하는 김원봉의 의열단이 몇 명 정도 됐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왜 얘기를 안 할까요? 밝혀지면 너무나 창피해서. 왜냐하면 지금 의열단이었다라고 한 사람들은 전부
항일무장투쟁에 월계관을 씌워가지고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다졌거든요. 근데 아무리 훈장 주고 무슨 세금으로 막 돈을 줘도 안 나타나는 거 보니까 의열단이 몇 명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열단이 몇 명인지를 이거 미스테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적의 군주이하 대관을 모조리 살해하고 시설을 파괴하면 우리 민족의 애국심이 저절로 불이붙어 배일 항일의 기세가 오를 것이다. 그러니 우선 총독으로 오는 녀석 대여섯만 계속해서 거꾸로 들이자. 그러면 총독으로 오겠다는 녀석이 없을 것이다. 도쿄에다 진천의 대폭력으로 이력을 보이자. 그러기를 몇 해만 계속하면 자진해서 조선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방법밖에는 우리에게 독립의 길을 열어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의열단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신채호의 한놈정신의 표출이죠,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참으로 참 민망한 얘기입니다만은 그 당시 160만 대군을 자랑하는 일본하고 우리가 싸울 군대가 없으니까 가가지고 알카에다나 이런 것처럼 가서 암살하고 테러하자 이거예요.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수류탄 몇 발만 있으면 되는, 하지만 그 거살한 사람은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이 암살 테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와 군보 요원을 겨냥한 암살 테러가 약 100여 차례 시도가 돼요. 그래서 군대와 정부의 주요 인물을 계속 죽게 만들어가지고 지치게 만들면 일본이 혹시 조선을 토해내지 않겠느냐. 임시정부 외무총장 조소왕이라는 선생은 이 방법을 국부 파괴 방침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암살 테러는 한순간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시원한 분풀이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독립을 가져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윤봉길 폭탄의 윤봉길 폭탄의 거를 보고 장개스가 감읍해가지고 김구를 도와주기 시작했다. 이건 다 뻥이고요. 1932년 12월에 장개석 총통이 김구와 회담해서 김구에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특공을 통해서 일본 천황을 암살하면 다른 천황이 또 나온다. 대장을 죽이면 또 다른 대장이 온다. 니네 언제까지 이 짓 할래? 세계의 이 양심이 이런 일을 하는 그 조선을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당신들이 진짜 독립을 하겠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선 장교를 양성해서 정식 군대를 만들어라. 군대를. 오죽 답답하면 이랬겠습니까? 이게. 근데 무슨 장개석이가 윤봉길 의사에 감읍해가지고 참 민망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1921년 자유시 천변에서 약 3,500명 정도 만주에 있던 우리 그 항일 무장 세력이 자유시로 유인돼서 이 러시아 공산 적군들이 다 몰살시킨 이후에 이제 그 만주에서 한국인들에 의한 무장 투쟁은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것들은 전부 중국 공산당이 만든 빨치산부대가 일을 벌인 겁니다.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중국 공산당이 만든 빨치산부대 중에 하나가 동북항일연군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북한 수령이 된 김성주가 거기 소속을 하고 있었느니 없었느니 말들이 많은데, 김성주가 동북항일연군에 소속돼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도 현재로서는 없어요. 우리가 사료로 얘기한다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만주로 이주한 사람들, 조선 농민들은 전부 이제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가서 다
공산당들이 중국 사람들한테 우리 공산당 하자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전부 지주가 돼서 넉넉하게 살고 있는데 왜 공산당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중국인의 이 소작을 부쳐먹고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에게 야, 너 우리 공산당 하면 저 중국인 지주로부터 땅 다 뺏어가지고 너 땅 공짜로 나눠줄게 그랬더니 조선 사람들이 전부 중국 공산당에 가입해서 중국 공산당이 된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 사람들을 항인들에게 총 한 자루씩 줘가지고 만주를 침략한 일본하고 싸우게 만든 거예요. 이게 중국 공산당의 항일 투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만주로 간 이 불쌍한 이 한국 그 농민들이 중국 공산당이 돼서 중국 공산당의 총알바지로 일본하고 싸우다가 전부 총살당하고 다 붙잡혀 죽고 이런 거예요. 아니 일본군하고 만주군이 그 뭐 자꾸 뭐 와가지고 뭐 습격하고 이러는 그 뭐 무장 공비들 잡아가지고 취조를 해보니까 이게 중국 사람은 없고 전부 이거 조선 사람이네요. 그때 일본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아, 이 자식들이 중국 공산당이 이 불쌍한 한국인들을 공산당으로 만들어가지고 총을 줘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공격하게 하는 이게 뭡니까? 제2죠. 오랑캐를 동원해서 오랑캐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이거 봐. 이놈들이 이런 짓 하고 있네. 그럼 우리도 방법이 있지. 그래가지고 만든 게 간도 특설대라는 부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도 특설대라는 부대를 들여다보면 하사관과 일반 사병은 100% 조선 사람들입니다. 만주로 간 조선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부대를 지휘하는 장교들은 일본 사람 50%, 한국 사람 50%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인 위주로 만들어진 간도 특설대를 만주군 산하에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한국인들 위주로 된 동북항일연군의 조선 사람들하고 토벌을 하게 만들었어요. 중국 공산당도 한국인들을 총알바지로 내봤. 일본도 한국인들을 동원해서 중국 공산당 83부대를 때려잡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인들이 만주에서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그때서부터 벌인 거예요. 자, 김성주가 소속돼 있었다고 하는 동북항일연군의 몇 소대 어디에 무슨 그 근거로 무슨 조직으로 그 있었는지를 증빙하는 건 없지만 자기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주장을 하니까 일단 그 주장에 의해서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만주 83부대인 동북항일연군은 자기네들의 활동 목표, 투쟁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자기네들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은 동북항일연군은 반만 항일을 통해서 동북 실지를 회복하고, 이 동북은 만주를 동북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만주를 회복하고, 만주를 일본군이 뺏었으니까 그 만주를 되찾자는 겁니다. 중화조국을 옹호하고, 중국을 옹호하고, 그 다음에 일본 적들의 그 앞잡이 노릇을 하는 주구의 재산을 몰수하고, 민중과 연합하여 항일운동을 통해서 중국을 구한다. 항일 부중국이다. 김성주가 이 부대에 소속돼 있었대요. 근데 이 부대의 활동 목표가 뭐냐면은 만주를 회복하고 중화조국을 옹호하고 항일운동을 통해서 중국을 구하는 운동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빨치산 활동을 해서 일본군 만주군하고 싸웠다고 하는데 만주군하고 싸운 목표가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입니까 이게? 아니 자기네들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놨잖아요. 자기네들 입으로. 이게 뭐야?
그러니까 야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스텝이 꼬였어요. 이제 김성주가 북한이. 그러니까 이놈이 뭐라고 이제 꾸며대냐면은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대로 갔다가는 자기가 완전히 중국 공산당에 막 개처럼 중국을 위해서 일한 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백두산을 근거로 해가지고 보천보를 습격을 했다. 보천보가 뭐냐면은 그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조국으로 진공을 했다 이거. 그래서 나도 조선 독립을 위해서 내가 조국으로 진공해서 싸웠노라. 그래서 보천보를 이렇게 뻥튀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천보를 습격한 사람도 저 북한 수령이 된 그 김성주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하니까 요즘 북한에서는 막 항일투쟁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김정은이나 이런 놈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네들은 백두혈통이라고만 얘기하지 만주에서 뭐 항일투쟁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소련하고 중국에서 이제 다 알거든요. 자식아 그 뻥 좀 그만 쳐. 우리 저 문서고에 있는 거 열면 너 이제 골로 가는 거야. 얘기 안 합니다. 요즘에는 백두혈통만 찾아요. 그래가지고 그 김정은 그 똥땡이가 때만 되면 백두산 가서 말을 타잖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중공 당국이 항일투쟁 시기에 희생된 사람을 열사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공에 의해서 열사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해서 중국 공산당 지휘 아래 싸우다 죽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1928년부터 1945년 9월까지 간도 일대에서 희생된 항일투쟁 열사로 공인된 사람이 3,125명인데 그 3,125명 중에 한국인이 3,026명이에요. 여러분, 이 열사는 누구를 위해서 싸우다 죽었습니까? 중국의 해방을 위해서 싸우다 죽은 거예요. 어디 조선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싸우다 죽었습니까? 자, 이런 김성주가 그러면 왜 북한 수령이 됐느냐? 이 친구는 저 그 토벌대에 쫓겨가지고 하바롭스크로 도망을 가가지고 하바롭스크에 있던 88 특별정찰여단이라고 하는 게릴라 부대에서 게릴라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안 움직이네요? 이거 왜 이러지? 이게 안 움직이는데? 네. 안 움직이는데? 예. 88 정찰여단은 그 NKVD라고 하면 좀 어려운데 KGB는 아시죠? KGB 소련 비밀 경찰 조직 KGB의 전신이 NKVD인데 그 베리아 소관인데 베리아 밑에 그 신복이 소르킨 소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소르킨 소장한테 발탁이 돼가지고 김성주 너 우리 밀정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 KGB의 밀정 노릇을 합니다. 이게 나중에 북한 지도자로 발탁된 배경이에요. 자, 이걸 누가 그 폭로를 했느냐? 바로 KGB에서 활동을 했던 올레그 고르디에프스키라는 사람이 폭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1982년부터 런던 주재 KGB 책임자로 하다가 86년에 런던으로 영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쓴 본부로부터의 지시문 추가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지역이 소련군에 의해 해방되고 있을 때 김성주는 러시아에서 적군 대위 겸 NKVD-1으로 근무를 했다. 그래서 88여단에 있는 모든 기밀을
KGB에 넘겨주는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게 나중에 스탈린이 야, 너 우리 밀정했으니까 너 북한 가서 지도자 해라. 그래서 지도자가 된 거예요. 무슨 항일 투쟁을 해요. 그래서 일본 얼마나 부끄러운 부분입니까? 그래서 이 북한의 공식 역사서에는 김성주가 1940년 만주에서 하바롭스크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88여단에 소속돼서 활동했다는 사실을 단 한 줄도 언급을 안 하고 전부 은폐를 해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1932년 초 김일성 유격대를 조직해서 그해 11월에 20세 대장 이하의 6,000명의 대원을 결성을 했다. 김일성 유격대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부대입니다. 동만주에 근거지를 둔 김일성 휘하에 조선인민혁명군도 학자들이 추정해보니까 존재하지 않는 유령부대입니다. 만주대로 거의 전 지역에서 해방되는 날까지 15년간 10만여 회의 전투를 해서 모든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고 6만 명의 적을 살상 내지 포로로 잡았다. 이게요, 노동신문 사설에 남아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계산기를 가지고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김일성 부대가 15년간 매일 평균 20회의 전투를 치러가지고 매일 10.9명의 적을 살상 내지 포로로 잡아야 이 수치가 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전투는 여기서 벌어지고 내일 전투는 저기서 벌어졌는데 여기하고 저기의 거리가 200km가 떨어져 있어요. 200km가 떨어지니까 하룻밤에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축지법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장군님이.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4년 몇 개월간 88 정찰여단에서 밀정 노릇을 했는데 그 밀정 노릇하는 걸 감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뻥을 쳐놓다 보니까 이 뻥을 맞춰야 되니까 막 축지법에 막 뭐 모래알로 쌀밥을 지으셔야 되고 낙엽으로 막 그 강을 건너셔야 되고 하는 황당무계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또 그런 놈들을 좋다고 또 수령님이라고 모시는 이런 놈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득실득실 했잖아요. 예? 지금도 많죠. 네. 자, 대한민국의 건국의 의미가 뭐냐? 대한민국을 왜 건국을 했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48년 8월 15일 날 건국 기념사진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민주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건국은 개인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40년 동안 외적의 손에 모든 학대를 받아서 다만 말과 행동뿐이 아니라 생각까지도 자유로 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싸웠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활동과 자유판단권을 위해서 쉬지 않고 싸웠다. 저는 수많은 독립운동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 중에서 이처럼 독립운동의 핵심 가치를 명쾌하게 정리한 자료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의 목표는 뭐예요? 자유, 개인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해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죠. 자, 북한이 어떤 사회인지를 알려면 북한 헌법을 들여다보면 돼요. 현행 북한 헌법 서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고
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조하시고 그 기치 때 항일혁명 투쟁을 조직 영도하시어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 강복에 어쩌고 저쩌고 여기 개인의 자유라든가 뭐가 있어요? 북한이 어떤 사회냐? 김일성에서 시작해서 김정은으로 끝나는 사회.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 왕조의 완벽한 부활. 그래서 조선 왕조는 이씨 조선이었습니다마는 북한은 김씨 조선이죠. 그래서 나라 이름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그래서 김씨 조선의 1대 왕이 김일성이고 2대 왕은 김정일이고 3대 왕은 김정은이죠. 그 다음에 양반 자리를 공산당이 차지해서 열심히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나라. 어떻게 이렇게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극단적인 나라가 들어섰을까요?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린 그 도표를 이쪽을 쇄국이 아닌 북한으로 바꾸고 저쪽을 개방통상이나 대한민국으로 바꾸면 똑같은 나라가 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북한은 쇄국 위정척사 세력이 만든 후조선이다. 대한민국은 개혁개방 세력이 만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이념투쟁도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우리 개항시대에 일어났던 쇄국 세력과 개혁개방 세력의 싸움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쇄국 세력이 어느 날 주도권을 잡고 주자성리학의 부활을 외치듯이 주체사상을 외치고 일본 놈들을 막 미친 듯이 물고 뜯고 갈구고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따라서 우리가 항일투쟁 하지 말고 항일을 했다는 사람들이 뭘 위해서 싸웠느냐를 이제부터는 우리가 냉정하게 들여다볼 때가 왔습니다. 제가 이 항일 무장투쟁이 얼마나 이 가짜인지를 지금 한 10부작으로 그 유튜브에다 띄워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요. 우리의 항일투쟁 중에서 가장 빛나는 전과라고 얘기하는 봉오동 전투. 다 거짓말입니다. 봉오동 전투는 일본이 승리한 전투입니다. 청산리 전투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전투입니다. 우리가 승리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봉오동 청산리 빼면 우리는 무장투쟁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봉오동 청산리가 그 모양 그 꼴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지 큰일 났습니다. 우리 독립투쟁을 제자리로 갖다 놔야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했던 외교 독립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자연스럽게 부각이 되는데 지금은 이거는 교과서에는 이승만의 외교 독립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밝혀내는 작업은 우리가 투쟁을 해서 밝혀내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마 이런 강의를 한 2년 전, 3년 전에 했다면 저는 돌팔매 맞아 죽었을 텐데 그래도 이런 강의를 들어주시는 분이 있어서 저는 용기를 얻고 열심히 더 공부를 해서 가짜 독립운동을 밝히는데 더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